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만원 공약이 기만으로 끝났다며 총파업을 예고했고, 반대로 소상공인들은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보다 월급이 더 많은 상황이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일주일째 1,000명대를 이어간 가운데 수도권 델타 변이 검출률이 26.5%까지 치솟았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서울의 밤은 유령 도시로 변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 합의 소식에 야당에서도 반발이 나오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리더십 위기설에 휩싸인 이 대표를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서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오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위원은 여권 정권의 사람이 윤석열을 치고 자신들을 놓으면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번 사건을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말 한두 차례 소나기가 퍼붓고 나면 올해 장마는 예상보다 일찍 끝날 전망입니다. 다음 주 20일부터는 열돔 현상과 함께 역대급 불볕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더 관심이 쏠렸던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10,000원은 결국 지켜지지 못하게 된 건데, 요즘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걸 의식한 건지 청와대는 어려운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8,720원인 올해보다 5.05%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91만 4천 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젯밤 노사양 측이 퇴장하는 진통을 겪으며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입니다. 마지막 회조차도 최저임금 1만 원에 근접하는 안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노사 모두 한 발씩 양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협의할 시간과 여력이 없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지난 2018년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던 청와대.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어렵게 결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동결을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는 이번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에 예민한 업종인 편의점 업계는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간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의 한 수익 구조입니다. 월 매출 4천만 원이라 가정하고 물건값과 가맹점 수수료, 임대료 등 운영비를 제외하면 6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빼고 오른 최저임금만 적용하더라도 주 40시간 풀타임 알바생 2명에게 각각 146만 5,600원씩 돌아갑니다. 인건비를 빼고 나면 점주에게 남은 돈은 306만 8,800원입니다. 정작 점주는 80시간이 넘게 일했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가족을 총동원해도 역부족입니다. 우리 세 사람 솔직히 밖에 가서 벌어도 최저임금 따지면은 600만 원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600만 원 우리한테 떨어지냐고요? 안 떨어져요, 전혀. 힘들기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회사가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고. 경총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며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이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0시 기준 1,150명으로 비수도권 비중이 27.6%. 많이 늘었죠. 4차 대유행이 이제 비수도권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과 비교해 4차 대유행은 가족 간 감염보다는 지인과 동료를 통한 전파가 뚜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감염자도 확 늘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7일 동안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536명. 이 중 델타 변이가 70%를 차지했는데 6월 2주차 때와 비교하면 한 달 만에 40배 넘게 폭증한 겁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거리두기는 7월 1일에 시작돼 이제 내일이면 2주가 되죠. 정부는 내일 전국 각 지역에 적용할 새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합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해선 지역별로 뭘 더 따로 조치할 건 없다고 했는데 막을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믿고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날 밤, 서울은 그야말로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손님 구경을 못하게 된 가게들은 아예 임시 휴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북적였던 곳이지만 산책을 나온 몇몇 시민을 빼곤 거리도 벤치도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경의선 숲길공원도 앉아있는 시민을 찾기 어렵습니다. 원래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돗자리가 펴져 있으면서 약간 사람들이 술 마시던 데인데 사라져서 저도 약간 좀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퇴근길에 청계천에서 산책을 하는 일은 옛말이 됐습니다. 시끌벅적한데 한적한 상태고 저번 주까지만 해도 여기 한 6시 이후에는 진짜 그 식당에 많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만 해도 지금 좀 많이 텅 비었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날 서울의 밤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막히자 모두 귀가를 서둘렀습니다. 손님이 끊긴 자영업자들은 아예 휴업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노량진 수산시장 위층에 있는 상차림 식당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시 휴업을 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가 아니지 뭐. 그러니까 닫아버리는 거지 아예. 열어면 인건비만 더 나가니까 더 손해야. 한편 일부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밤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송파구 강남구 일대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와 손님 6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55세에서 59세 백신 접종 이야기 바로 첫날 종료돼 버린 건 백신 희망자가 몰릴 걸 예측 못한 방역당국의 안이함 때문이었습니다. 사전 예약에 성공했어도 지금으로선 이달 말까지 추가 백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100만 명은 백신을 맞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50대 인구 숫자도 모르고 예약을 받은 거냐, 국민을 기만한 거냐는 불만이 쏟아졌고 결국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동시 접속자 80만 명, 예약 대기 시간 220시간을 알리며 먹통이 된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 밤잠을 설치며 대기했던 접종 대상자들은 하루 종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9시간 이상 기다렸어요. 막상 12일 날에 백신 접종 예약을 하려더니 백신이 없다 그럽니다. 이거 시민들 기만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55세에서 59세 접종 대상자는 352만 명. 하지만 이들을 위해 공급이 확정된 모더나 물량은 절반에 그치는 185만 명분이었습니다. 사실상 선착순이었지만 선착순이라는 공지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선착순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았죠. 말도 안 되는 거지. 물량 확보도 안 해놓고. 혼란이 빚어지자 오늘 방역당국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세하게 예약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안내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큰 혼란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SNS에 화이자와 달리 모더나는 매주 도입 물량을 협의한다며 백신 줄 세우기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겠다는 정은경 청장의 철저함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감쌌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50대 후반의 사전 예약은 오는 19일 재개될 예정이지만 아직 접종 일정조차 나오지 않은 40대 이하 연령층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엄청 이것도 약간 경쟁처럼 돼버렸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정은경 청장은 예약 시간대를 근무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후 6시 이후로 변경하고 예약자 연령을 세분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나이로 사람을 구별해 백신 접종을 했죠. 지방자치단체가 접종 대상을 정하는 백신 자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면 접촉이 빈번한 학원 종사자와 택배 기사 등 34만 명을 그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몸에 기운 빼시고 깔끔합니다. 따끔. 네, 끝났습니다. 기다림은 길었지만 백신 접종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학원 종사자와 운수 종사자, 택배 기사 등 다중 접촉이 많은 직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백신 자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예약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맞춰준다고 하니까 저는 기분 좋게 맞았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백신 교환 협약으로 확보한 화이자 70만 회분 가운데 일단 서울에 20만 회분, 경기에 14만 회분이 배정됐습니다. 26일부터는 지자체 자율 접종이 확대돼 전국 80만 명의 접종이 시작되고 다음 달 2일부터는 전국 186만 명으로 대상이 늘어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돌봄 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오는 17일까지 11만 명이 접종을 마칠 전망입니다.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오는 19일에서 30일, 초등학교 3에서 6학년과 중학교 교직원은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접종을 받게 됩니다. 한편 백신 1차 접종자는 누적 1,561만 명으로 인구 대비 30.4%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면접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기세를 올린 이낙연 전 대표가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내이지만 앞질렀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미래경제 캠프 인선을 발표하며 조직력을 뽐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민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여권의 대권 주자들 소식 백길종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야권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가 43.7%, 윤 전 총장이 41.2%를 기록한 겁니다. 상승세를 탄 이 전 대표는 오늘도 충남 경제인들과 만나며 본경선 첫 격전지가 될 충청권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양승조 충남지사와의 오찬 사진을 공개하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력을 다짐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광재 의원 측 인사를 포함한 미래경제 캠프 인선으로 조직력을 과시한 정세균 전 총리는 민주당의 적통임을 강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적통, 적자는 이광재 후보님과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정을 자세하게 잘 살펴보시면 분명 차별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편 정 전 총리도 어제 양 지사를 만났다며 양 지사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지만 양 지사 측이 덕담 차원이었다고 선을 긋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별다른 일정이 없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번의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전국을 전면 봉쇄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 위기를 우리 도민 여러분의 협조 속에 이겨내야 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내일 광주를, 박용진 의원은 충북을 찾고 김두관 의원은 15일부터 나흘 동안 보수의 텃밭인 부산, 울산, 경남을 찾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성토했습니다. 원전 관련, 또 어제 식당 사장을 만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한 데 이어 연일 문정부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원주희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 도봉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도봉구는 지난 1년간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곳 중 하나인 만큼 윤 전 총장은 임대차 3법 등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캐물었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서 지금 정책을 계속 지금 바꿔나가는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건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이 바뀌면 바로 집값이 뜁니다.
어제도 서울 한 식당 사장 부부를 만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했던 윤 전 총장은 잘못된 규제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연일 정부 정책을 성토했습니다. 이 같은 이른바 반문 행보가 보수층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변화는 진단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꼭 정부의 대척점이라기보다는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또 다른 잠재적 대권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제3지대를 통해 독자 행보를 걷겠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세력의 교체 또는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가 아닌가. 김 전 부총리는 향후 윤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어젯밤 만난 여야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 지급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소식에 야당 내 반발이 거세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합의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른 일이 있었다며 해명에 진땀을 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한 게 맞다며 전국민 지원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번엔 정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이준석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 만찬회동 뒤 나온 속보에 번복 논란까지 이어지자 이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는 합의했지만 전국민 지원은 논의만 했을 뿐 합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방식,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한다면 전국민 지원 방식에 대한 그런 논의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정적 합의가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고.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건 전국민 지원 합의라는 말에 당내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토론도 없이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제왕적 당대표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하태경 의원은 내부 공격하는 자해 정치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한 게 맞는데 이준석 대표가 내부 반발에 말을 뒤집은 거라고 공격했습니다. 잘 합의가 됐는데 야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것은 안타깝고 이걸 가지고 저는 이준석 대표를 윽박 지르는 것은 올바른 야당의 태도가 아니다. 민주당이 야당 합의를 내세워 전국민 지원 주장을 밀어붙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재정 운영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합의한 게 아니라는 야당에 홍 부총리의 반대까지 부딪히면서 전국민 지원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맡게 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모시고 궁금한 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취임 한 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도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한 2kg 빠졌습니다. 네. 많이 돌아다니시라고. 네, 그렇고도 합니다. 예, 지방 돌 때마다 막 인기를 실감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지방에 가면 확실히 뭐 서울에서 좀 자주 보던 분들이 지방에서는 또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좀 즐겁게 다니고 있긴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또 뉴스가 나온 거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동훈 전 대변인 있잖아요. 네. 윤석열 캠프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Y를 치고 그리고 우리 편에 서면 그러니까 저쪽 편이겠죠. 그쪽 편에 서면은 그 금풍수수에 대해서 없던 일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공작이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이동훈 전 논설위원도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저희가 좀 판단해봐야겠으나 워낙 사안이 엄중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실 범야권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음해 공작 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식을 접한 직후에 저는 우리 당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굉장히 파장이 큰 것입니다. 예.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범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음해 시도일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어쨌든 이동훈 전 기자가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실 겁니까? 저는 우선 경찰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동훈 전 기자가 제시한 건 두 가지입니다. 본인은 이제 수사받는 것이 비공개 수사이고 그리고 비공개 소환이었는데 언론인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이 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고 네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범여권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인사가 본인에게 회유를 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한 것인데 저는 이 후자에 해당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동훈 기자가 저희가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조금 더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점에 만나가지고 어떤 대화가 있었고 어떻게 그 사람과 연락이 닿았는지 이런 정도는 물론 실명 공개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좀 축적되고 저희가 진상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작이 있을 수 있다는 데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저는 평소 같으면요 이렇게 그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좀 조심스럽겠지만은 워낙 최근에 범야권 대선 주자들에 대한 네거티브 또는 마타도어 시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쨌든 전직 기자의 본인의 명예를 건 어떤 폭로라는 것이 가볍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님 말씀은 소상공인 지원을 먼저 늘리고 남는 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송영길 대표의 말은 다릅니다. 어디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우선 남는 돈이라는 표현 자체는 거기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결국 예산의 증액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하지 않고 대신 소상공인 지원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정된 예산 하에서 나중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이 계약은 쌍무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먼저 제안했던 것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지금 민주당과 정부 안보다 늘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액수가 결정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선후 관계가 좀 있다 봅니다. 좀 헛갈립니다.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찬성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80%라는 것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께서 근데 80%를 지급하게 되면은 그 행정 비용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으로 가는 방식이 옳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만약 방식에 대한 문제, 80이냐 100이냐의 문제라 그러면은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양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5만 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안을 이제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과 정부 안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00%까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게 된다 그러면은 재난지원금 총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앞부분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다라고 저희가 합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방역 상황이라는 것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소 좀 논의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들어도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찬성하셨다는 건지 아닌 건지 좀 헛갈립니다. 저는 80에서 100으로 늘리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충분히 양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을 시. 어쨌든 그렇게 확대했을지든 어쨌든 들으셨을 거예요. 그 윤희숙 의원도 반대를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여당의 포퓰리즘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라는 비판까지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정치냐 아니면 학술적인 어떤 그런 대화냐에 약간 차이가 있다 보는데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여권이 추진하는 그런 재난지원금과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동의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정치적 순수성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뒤집어 말하면은 여당 안대로 그냥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럼 저희 당에는 당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손실보상을 최대한 늘린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걸 최대한 늘린다는 것과 두 번째로 그 경기 진작용, 소비 진작용 그런 재난지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한다는 두 개의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목표를 둘 다 실현하는 것은 저희 당의 당세나 의석수로 봤을 때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 둘 다 포기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시도를 하든지 이런 정치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 보고요. 저는 제가 당대표로서 그런 일정 정도의 교섭권을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접근을 어떻게 보면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당론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안이겠지만은 물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내 지도부와 즉각적 협의를 했고요. 원내 지도부에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확대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남는 비용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재난지원금에 활용하되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80%, 100%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열어놓고 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국민의힘이 인기가 떨어졌다는 것을 혹시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사실 20대 여성 샘플이 굉장히 작은 조사에서 표본이 적었다고 들었습니다. 1% 이렇게 낮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 앞에 다른 조사들을 보면요. 실제로 그런 수치가 안 나오고 다른 언론사에서 했던 저 당대표 개인에 대한 조사를 보면은 예를 들어 20대 여성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했던 그 1000명 단위 조사에서 20대 여성으로 샘플을 줄이고 나면은 오차 범위가 27%가 됩니다. 네. 그런 조사는 제가 봤을 땐 튄 조사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어쨌든 아까 지방에 내려가셨을 때 왜 인기를 실감한다. 네. 그건 즐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중진들 사이에서는 뭐 좀 문제가 있다. 사사건건 트집 잡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의 최고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당이든지 다소 간의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의원들과도 의견이 불일치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셨던 원희룡 지사나 아니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우리 당의 대선 주자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을 좀 다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원래 당대표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결단의 과정이고 그에 대한 비판도 수용해야 되는 것이 당대표의 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대선 이야기를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뭐 입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이 전망 유효합니까? 저는 지금 당 밖의 대선 주자들께서 예를 들어 당 밖에서 본인들이 보내고 계신 시간이 대중적으로 봤을 때 아주 효율적이고 유용한 시간인가에 대해 되돌아보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코로나라는 어떤 현실 속에서 본인들이 대외적인 행보를 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 안에서 오히려 당내 소통을 강화하고 당내 의원들과 교류하는 과정이 본인들의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이 올 거다 봅니다. 그런데 진중권 전 교수의 같은 경우는 보셨겠지만 윤 전 총장을 만나보니까 바깥에 있다가 마지막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진중권 교수의 그런 어떤 언급한 내용을 봤거든요. 네네. 진 교수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그거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중권 교수는 그렇다 치고 김종인 위원장도 비슷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11월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또 언론에 했던 말이 모두 다가 아니라는 것도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풀어주시죠. 어떤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과 저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사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문제도 폭넓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는 서로 간의 소통이 다소 전략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 이렇게 나와서 공개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은 제가 뭐 확신하고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윤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예상하신 그 날짜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입당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요 지금 시점에서 대선 주자들은 본인들의 어쨌든 지금까지의 명예와 그리고 그런 걸 다 걸고 지금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의 책임에 따라 가지고 결과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를 복귀해 보면요. 그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는 아니 내가 4번으로 나가면 이기고 2번으로 나가면 진다. 그래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결단으로 나는 단일화판으로 가겠다. 일단 단일화해서 안타깝게 석패하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 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 것좀 그런데 지금 와서 복귀해 보면은 당연히 그때 입원했었어야죠. 입원했었으면 그분이 지금 서울시장일 거로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든 최재형 원장이든 본인들이 하는 정치적 판단에 대해 가지고는 막판까지 변수들이 있겠지만은 그 책임은 그 정치하는 사람 본인이 다 무한으로 지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계속 이렇게 구경만 하다가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다른 타격이 있을까 봐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안철수 대표를 땡기려는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요. 네. 그거 땡긴다고 땡겨지는 게 아니고 밀쳐내려고 밀쳐지는 거 아닙니다. 대선 후보나 아니면 중견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 정작 야권에서는 외부 후보만 보인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당내 후보로도 어떻게 좀 싸워볼 마음도 있으신지요? 저는 예를 들어 뭐 윤희숙 의원이나 원희룡 지사 같은 분들 오늘 이제 언론에 많이 이제 언급이 되셨는데 그런 분들도 이런 언론 노출도가 높아지다 보면은 당연히 훌륭한 자질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뛰어오를 그런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최근에 이슈의 중심에 섰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여가부 폐지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언론 노출이 잦아지면서 인지도가 조금 올라가고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것이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좀 권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과의 충돌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당내 인사와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역동성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 당 후보님들이 자질에 비해 너무 점잖으셨다. 조금 더 역동성을 가지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돌을 할지언정 어쨌든 언론에도 많이 좀 노출이 되고 그랬으면 저희가 좋겠다. 진짜 무슨 뭐 막말하고 싸우면 모르겠지만은 정책적 이견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치적인 철학에 대해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언제나 저희에게 득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토론회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 저희 당에서 토론 배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안 보고 나중에 하이라이트 영상들은 봤습니다. 그거 보시니까 어때요?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아주 무서운데. 그거는 오히려 토론보다는 제가 봤을 땐 그 여론조사에서 두드러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것은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좀 좋게 나왔던 모 조사가 해당 언론사의 판단으로 중단됐다는 보도가 이제 있었거든요. 언론사가 아니라 여론조사 업체였죠? 예, 그렇죠.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제 중단이 돼가지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압설도 있고 한데 네. 저는 여러모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는 민감하기 마련이고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따라서 여론 지형이 진짜 출렁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이겼던 전당대회거든요, 최근에. 네.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로 치고 나가면서 대세론이 형성되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당선이 됐는데 대선은 그보다 더 엄중한 선거이기 때문에 좀 그런 오해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최근에 이낙연 후보의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는 두드러집니다.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누가 더 강력한 후보, 적군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당에는 지금 후보군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상성이 맞는 후보들이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다른 당 선거기 때문에 속단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요. 이재명 지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분이 된다 하더라도 그에 맞춰서 우리 당의 당원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맞는 후보를 붙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저쪽에서 경선에서 누가 될지를 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하겠다. 저는 아무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요. 야구에서도 타자 보고 왼손 투수 올릴지 오른손 투수 올릴지를 판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경선 결과를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이 주목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방금 뭐 여론조사 얘기도 하셨었는데 논란이 참 많거든요. 그 배우자에 대해서. 네.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뭐 결혼 전 일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검증을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 전 총장이 만약에 그 가족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예를 들어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할 시에 그런 어떤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했다 그러면 그거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장모의 건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총장이 장모를 보고 결혼하셨겠습니까? 저는 그건 약간 다른 건이다 이렇게 보고 부인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것들은 다만 국민들이 그런 정보를 다 알고 투표로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요. 그 시장이 되고 또 경기도지사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성남시장으로 투표로 당선되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로 투표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임명직 공직자였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지만은 선출직이면은 정보를 숨기지 않는 한 그 정보를 알고 국민들이 투표하면은 그 결과는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대변인 토론 배틀이 참 나는 국대다. 흥행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럼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이런 토론 배틀 같은 거를 좀 도입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 토론 배틀은 토너먼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승자와 패자가 생기는 것인데 저희가 토론 가지고 대선 경선의 승자와 패자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권자들이 그 후보들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이벤트적인 요소로 예를 들어 2대2 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도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어떤 또 재미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비행기가 떨어져 2명이 숨졌습니다. 이륙하고 단 2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8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경남 의령의 한 마을. 주택가 붙어있는 텃밭 안에 경비행기 기체가 이곳저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탁 소리가 나요. 대기만. 대기 소리 나더만은. 그래 뛰 이래 나온 게네. 조금만 불이 쿵쿵 댕기. 무섭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후 3시 12분쯤입니다. 이곳 현장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이륙한 경비행기는 이륙하자마자 2분 후인 이곳 현장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비행기 체험업체 소속 50대 기장과 40대 부기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 후 기체 내 확인한 바 탑승자 1명이 발견, 기체 주변 10m 가량에서 동승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기장이 부기장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외부 공사업체 직원이 2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현장에 추락 방지망만 설치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철제 지붕 한쪽이 뜯겨 있고 작업자를 매달고 있던 밧줄은 끊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2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지붕 모서리에 밧줄이 잘려나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떨어지시면서 그 안전벨트가 걸려가지고 안전줄이 끊어지셨어요. 날카로운 면이 있으니까. 이 남성은 외부 공사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숨진 직원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현장에 추락 방지망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주는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추락 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된다는 다른 조항을 근거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사람이 죽지 말았어야죠. 단순히 안전 로프 하나만 의지한 채 작업을 하게 했고. 현대중공업에서 추락 사고가 난 건 올해만 2번째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부산에서도 근로자가 일터에 나갔다 사고를 당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일하다 3m 깊이의 음식물 쓰레기 저장소에 빠진 겁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입니다. 형광색 작업복을 입은 근로자 한 명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찌꺼기를 긁어냅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는 듯 보이는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지듯 음식물 쓰레기 저장소에 빠집니다. 구조에 나선 직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천장에 달린 크레인을 이리저리 움직여봅니다. 부산의 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3시 28분쯤입니다. 근로자 한 명이 먼저 저장소에 빠졌고 또 다른 근로자가 동료를 구하려다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근로자 2명을 구조했지만 한 명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저장소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던 또 다른 50대 근로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이곳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저장소의 깊이는 3m였습니다. 질식으로 보입니다. 그 기도 흡입성 질식. 크레인 줄 타고 내려가갖고 거기서 아마 약간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폐기물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팔짱을 낀 채 안 그러는 척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관 2명이 다급히 시민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한 남성을 특정해 이야기를 나누더니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반쯤 지하철 안에서 여러 차례 여성의 신체를 추행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A씨는 피해 여성의 옆자리에 앉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를 눈치챈 여성이 범행을 추궁했고 A씨가 계속 부인하면서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근처 상가로 도주했지만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에도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하철 경찰대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시간입니다. 빅뉴스, 오늘은 사회부 강영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테스형 되고 강남 스타일 안 되고입니다. 아니, 저게 가수 나훈아 씨하고 싸이 씨의 대표적인 노래들 아닙니까? 근데 네. 왜 비교가 되는 거죠? 네, 우선 두 노래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네, 언뜻 들으셔도 두 노래의 속도 차이 느껴지시죠? 전 크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앞서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그룹 운동, 이른바 GX의 음악 속도를 100에서 120bpm으로 제한한 바 있는데요. 이 규정이 오늘 국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방탄소년단의 버터와 다이너마이트, 싸이의 강남스타일, 나훈아의 테스형을 두고 어떤 노래를 틀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속도가 132bpm인 강남스타일은 재생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4곡은 모두 가능한데요. 이 싸이 씨 팬분들이라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소식이죠. 근데 사실 헬스장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그 그룹 운동을 할 때마다 이 노래가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일일이 따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BBC와 가디언 등 외신 역시 이 규제를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네. 전 장관은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아리송한 규제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가곡을 들으면서 걸어도 숨이 차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전복 2,200만 마리 폐사입니다. 2,200마리가 아니라 2,200만 마리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얘기입니까? 네, 전남 강진에 위치한 전복 양식장 얘기입니다. 네. 이 강진 지역엔 지난 5일부터 사흘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 집중호우로 민물이 유입돼 전체 32개 양식어가에 2,291만 마리의 전복이 전량 폐사한 것입니다. 이 당초 호우 직후 20만 마리 정도가 폐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강진만 일대 전체로 피해가 커졌습니다. 아유, 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어가의 피해액은 227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요. 어제 피해 현장을 방문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복구 지원 단가 현실화 등을 요청하며 지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참 곡소리 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호텔 와르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죠? 네, 어제 오후 3시쯤 중국 수저우시의 한 호텔이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사고 당시 최소 23명이 매몰됐는데 현재까지 모두 14명을 구조해 이 중 8명이 숨졌고 아직 9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사고가 난 건물은 호텔의 일부분으로 3층짜리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인데요. 3층인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호텔은 지난 2018년 문을 열었지만 건물 자체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3월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취안저우시의 호텔 붕괴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당시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쓰이던 7층짜리 호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달에도 후베이 성의 한 주택가 시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나 100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안전사고 방지를 주문할 정도로 중국 내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0년 됐다고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나만 날 게 없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뭡니까? 네, 네 번째 키워드는 백신 광고 역풍입니다. 이건 또 어디 얘기입니까? 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네. 호주 정부가 제작한 백신 접종 동료 영상이 자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20, 30대로 추정되는 한 젊은 여성이 산소호흡기를 단 채 병상에서 거친 숨을 쉬고 있는데요. 다소 섬뜩해 보이는 이 영상엔 집에 머물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문구와 함께 이 백신을 예약하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이 문제는 정작 영상의 주인공인 20, 30대 젊은 층이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 정부 역시 젊은 층엔 혈전 부작용으로 인해 화이자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화이자 백신 수급이 늦어지며 젊은 층에게 충분한 양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호주는 당초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최근 델타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20, 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백신 접종 논란이 전 세계로 확대하는 양상입니다. 예, 아까 우리도 뉴스를 전해드렸지만 정말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강용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빈집에 방치돼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성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마지막까지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석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석 씨가 사체 매장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실종된 아이에 대한 행방 등의 진술을 거부해 수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이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석 씨 측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바꿔치기한 증거나 동기 없이 추론만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부분이 매우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육하 원칙에 따른 그냥 일반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입증이 안 돼 있는. 최후 변론에서 석 씨는 여전히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다음 달 17일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금품 수수를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여기서 Y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보이는데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한 말입니다. 이 모든 게 그러니까 공작이라는 거죠. 조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경찰청사 지하 주차장을 내려갑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하다 열흘 만에 물러난 이 전 위원은 경찰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작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여권, 정권에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금품 수수 의혹이 알려졌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그날입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공작입니다. 이 전 위원은 2019년 야권의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김 씨를 소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주변 지인들은 이후 이 전 위원이 김 씨와 아주 각별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금품 수수 피의자들의 소환으로 속도를 냈지만 이 전 위원의 돌발 주장 또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생 3명이 수심 2m의 깊은 곳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물 밖으로 건져낸 건 자전거를 타고 그 주변을 지나던 40대 시민이었는데 살려달라는 소리에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변에 쓰러져 있는 아이가 주민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괜찮아? 물 많이 먹은 것 같아? 물가에 코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다른 아이가 들것에 옮겨집니다. 그 2명 더 있다거든. 찾아봐. 2명 찾았어요. 저 위에 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경남 함안 광려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3명이 수심 2m 물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을 구한 사람은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46살 이동근 씨. 아이의 구조 요청을 들은 이 씨는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5분도 안 돼 3명을 모두 물 밖으로 건져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끼리 그냥 물놀이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있다가 한 명이 살려주세요 이래 고함을 치길래. 이 씨의 구조 덕분에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들은 다행히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폭동이 확산하면서 곳곳에서 약탈과 방화가 일어난 건데 경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군까지 투입됐고 결국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LG전자 공장도 전부 다 타버렸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쑥대밭이 된 대형마트. 사람들이 카트 가득 생필품을 싣고 나옵니다. 의자부터 냉장고, ATM 안에 든 현금까지 가리지 않고 싹쓸이에 나섰습니다. sobhatalela abantwana ngani ufika uthole kuso usale nje ngale umbrella le yami. 대형 쇼핑몰은 화염에 휩싸였고 거리 곳곳에서 차량이 불타는 등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된 모습입니다. 경찰은 고무탄에 이어 물대포까지 동원해 진압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군 병력까지 투입됐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0명이 숨지고 500명 정도가 체포됐습니다. We will not hesitate to arrest and prosecute those who perpetrate these actions. 남아공의 이번 사태는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구금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주마 전 대통령 고향에서 지지자 중심의 항의 시위로 시작된 움직임이 수도권까지 번지며 대규모 폭동으로 변한 겁니다. 한국 업체들도 공격을 받았는데 특히 LG전자 공장에선 폭도들이 텔레비전 등을 약탈해간 것도 모자라 불까지 질러 공장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실업률이 32.6%에 달한 상태에서 코로나19 봉쇄까지 연장되자 생활고에 지친 국민의 불만이 폭발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지난해 1월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자 미국인의 중국 여행을 제한하고 중국에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거의 다가 유사한 조치를 취했죠. 우리 정부도 그해 2월 중국 후베이 성발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지만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갓 부임한 주한 중국 대사는 당시 기자회견까지 열어 우리 정부의 이런 조치를 애들러 반대했죠.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는 그 다음 달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런 불공평이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최근 이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중국산 백신을 포함한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입국 시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했지만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맞고 중국에 간 사람들조차 3주간 격리를 의무화했거든요. 누가 봐도 백신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 제약사 시노백이 개발한 백신은 심각한 효능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이를 접종한 의료인 중 35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130명 이상이 숨졌죠.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도 시노백 백신은 코로나 예방에 거의 효과가 없다고 했고 심지어 중국과 형제 나라라고 하는 북한마저 중국산 백신을 불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봤을 때 상호 똑같이 적용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중국에 해온 저자세 외교는 이미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국민 안전, 국민 건강입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외교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으니까요. 한국은 세계 최초로 중국 백신 접종 입국자를 격리 면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에도 인정을 못 받고 우리 국민에게도 인정을 못 받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한국의 불공평한 중국이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어제 서울은 첫 열대야까지 나타났죠. 이번 주만 해도 덥다 싶었는데 다음 주, 그러니까 올여름 장마가 끝나면 역대급으로 가장 무더운 폭염이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낮 최고 기온 33도,
후끈한 공기를 몰아내려 연신 부채질을 해봐도 열기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습도가 높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틀 연속 이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전날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너무 습하고 후덥지근해가지고 짜증도 너무 쉽게 나는 것 같아요. 밤에 더워서 잠도 잘 못 잔다고 하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찜통더위는 다음 주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비구름대가 이번 주말까지 소나기를 퍼붓고 나면 올해 장마는 일찍 끝나고 다음 주부터 열돔 현상과 함께 본격적인 한여름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장마 전선이 소강하면 뜨거운 공기를 품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 중층부로 확장하는데 그 위를 뜨거운 티베트 고기압이 한 번 더 덮어주면서 한반도가 뜨거운 공기에 갇히는 겁니다. 20일 이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다른 양상의 전체적인 폭염의 강도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더운 그런 형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가오는 폭염에 앞서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온열 질환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근대 5종 선수들은 57년 도전 만에 첫 금메달 획득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조유로 기자가 지옥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대 5종 국가대표팀의 전쟁 같은 하루는 동이 트는 새벽 6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15km 이상의 고강도 육상 훈련에 숨은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10시엔 수영, 오후 2시 승마와 4시 펜싱, 그리고 웨이트까지. 새벽 6시에 시작한 훈련은 밤 9시가 돼서야 끝이 납니다. 5가지 종목을 하루에 치러 점수를 합산하는 근대 5종은 고른 능력과 강철 같은 체력이 필수.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웃음밖에 안 나오고 진짜 한번 악으로 깡으로 덤벼보려니까. 유럽이 금메달을 독식해온 근대 5종에서 우리 대표팀은 57년 도전 끝에 사상 첫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전웅태가 있습니다. 레이저런에선 정상급인 만큼 점수 비중이 가장 높은 펜싱과 변수가 큰 승마에서 포인트를 획득한다면 아시아 사상 첫 금메달도 유력합니다. 나는 언제쯤 저 위치에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꿈? 이런 걸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기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서. 지옥 같은 훈련에 체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때론 집중력이 흐려지기도 하지만 몸에 오륜기까지 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초코쉐이크처럼 달달하게 충분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대 5종 화이팅!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더위로 잠 못 드는 밤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에는 어젯밤 첫 열대야가 관측됐는데요. 작년보다 무려 23일이나 빨랐습니다.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한낮에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26도로 이틀째 열대야가 지속도 되고요. 대구는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기록하면서 더위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장맛비 소식은 언제부턴가 들리지 않고 있죠. 올 장마는 북쪽 저기압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해서 역대 가장 짧은 장마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 내일도 내륙 곳곳에는 5에서 60mm 안팎의 국지적으로 강한 소낙성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륙을 따라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이 35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강릉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자주 만들어지겠고요. 찌는 듯한 찜통 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